안녕하세요. 파릇파릇 생명과학 변춘수입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은 1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했으며 절반 정도가 10살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같은 질병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인류는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 귀신의 저주이거나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이었죠.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이 미생물 때문이란 사실을 밝힌 사람은 파스테르와 코우였습니다. 파스테르와 코우가 백신을 만들었지만 백신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수단이었을 뿐 이미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균을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과학자는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항생제, 페니실린을 최초로 만들어낸 과학자 플레밍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예방과 치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885년 파스테르는 광견병 백신을 만들면서 균의 독성을 약화시켜 주입하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홍역, 풍진, 볼거리, 소아마비 등의 백신이 개발되었죠. 그러나 미생물을 직접 억제하거나 죽이는 항생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어떤 약초가 열을 내리게 한다거나 염증을 가라앉게 한다거나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초는 효과가 확실하지 못하고 회복 여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계였죠. 과학자들은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살충제나 쥐약 제조에 쓰이는 비소 같은 물질이 세균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파울 에를리히는 비소 화합물 치료제인 살바르산을 개발했고 역시 독일의 의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황을 이용한 살균제 프론토지를 개발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들은 세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롭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니실린은 인체에 비교적 해롭지 않은 항생물질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는데 바로 이 놀라운 항생제 페니실린은 영국의 과학자 플레밍이 찾아내었습니다. 종종 위대한 발견에는 행운이 따르는 법이죠. 플레밍이 일하던 실험실의 아래층에서는 곰팡이를 연구하던 라투슈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여름 플레밍은 포도상구균을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 실험실에서 사용한 곰팡이 가운데 한 종류가 위층으로 날아와 마침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던 플레밍의 배양 용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행운이었죠.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페트리 접시를 확인하던 중 푸른 곰팡이가 페트리 접시 위에 자라있고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푸른 곰팡이의 대부분은 페니실린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페니실리움 노타툼만이 페니실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날아온 곰팡이가 하필이면 페니실리움 노타툼이었던 것이 더더욱 행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플레밍이 휴가를 가면서 배양 용기를 배양기에 넣는 대신 실험대 위에 그대로 둔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보통 방법대로 배양 용기를 배양기에 넣었다면 아래층의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기르던 접시에 도착할 수 없었겠죠. 그랬다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여름이 비교적 선선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플레밍이 휴가를 떠난 7월 말의 날씨가 다른 해와 달리 쌀쌀했기 때문에 세균보다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가 살균작용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페니실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덕분에 이미 죽은 세균 옆에서 다른 용기에 담긴 세균들이 잘 자랐고 그 덕분에 이미 죽은 균이 쉽게 플레밍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플레밍이 평소와는 달리 즉시 배양 용기를 세척하지 않았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휴가에서 돌아온 후 배양용기가 오염되었네. 다시 해야겠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 항균 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양 용기 안에서 일어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플레밍은 문제의 곰팡이를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배양된 곰팡이를 새로운 액체 배지에 옮기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 뒤 배양액을 1000분의 1까지 희석했는데도 포도상구균의 발육이 억제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곰팡이가 생산해내는 어떤 물질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곰팡이는 페니실리움 속에 속했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곰팡이가 만든 이 항균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페니실린은 포도상구균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세균의 항균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쇄상구균, 뇌수막염균, 임질균, 디프테리아균 등 인간과 가축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니실린을 생쥐에 주사하여도 거의 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약물들의 대체로 취약한 인간의 백혈구에 페니실린은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레밍은 이듬해인 1929년 연구 결과를 영국 실험병리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플레밍을 실망시키는 실험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레밍이 토끼의 혈액 속에서 페니실린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그 효과가 30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 장기를 세균이 포함된 용기에 넣었다가 다시 페니실린 용액에 담그자 동물 장기 표면의 세균은 멸균됐으나 장기 내부의 세균은 남아있었죠.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조직 내부로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만 페니실린 연구를 포기할까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페니실린 상용화에는 중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니실린을 약품으로 정제하는 것인데요. 곰팡이를 직접 인간에게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정제해야 하는데 플레밍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플레밍의 위대한 발견은 플로리와 체인 덕분에 사장되지 않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플로리는 전부터 눈물과 침 등 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에 대한 플레밍의 논문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는 1937년 체인과 공동으로 라이소자임을 정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소자임을 연구하는 동안 항균 물질에 대한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플레밍의 페니실린 논문을 읽고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1939년 플로리와 체인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 페니실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반년 동안의 노력 끝에 페니실린을 정제하여 결정을 얻는 데 성공하였죠. 그들은 정제된 페니실린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10마리의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 5마리에는 페니실린을, 5마리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더니 페니실린을 투여한 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동물 실험을 거듭해 1940년 의학저널 란셋에 페니실린이 강력한 전염병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대상의 임상시험뿐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41년 인간에게 최초로 페니실린이 투여됐습니다. 폐혈증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엘버트 알렉산더에게 페니실린 200mg이 투여된 것이었죠. 페니실린은 3시간 단위로 투여됐는데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알렉산더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골마가던 상처가 낫기 시작했으며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엿새 만에 임상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알렉산더는 사망했지만 이 임상시험은 인간이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무기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확실하게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상용화에 성공해 194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부터는 민간에도 사용돼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페니실린,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플레밍이었으며 플레밍은 이 공로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